자, 이제 마지막 단원 소득세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16페이지 소득세 기본 개념. 그래서 자, 밑에 소득세의 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 소득세의 특징.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그래서 소득세는 개인에게 과세되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소득세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는 법인. 여러분들 법인이 뭐예요? 개인은 인격체가 있는 개인을 말하는 거고,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은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인정해 주는 게 법인이에요. 그래서 개인에 대해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소득세,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법인세입니다. 자, 소득세의 특징은 첫 번째,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다. 자, 개인 단위로 과세를 하면서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맞게끔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얘는 능과세제도예요. 근데 법인은 능력에 따른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다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응익 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비교 설명하려고 해드리는 거예요. 비교 설명하려고. 그래서 소득세는 응능과세 제도,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고, 법인은 응익 과세 제도. 얘는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자산을 1,000원 갖고 시작했어. 부채가 200원 있었어. 800원 자본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1년 영업을 하고 나니까 자산이 1,000원, 뭐 예를 들어서 부채가 100원, 그러면 900원이 되잖아요. 그럼 얼마가 늘었어요? 100원이 늘었죠. 이 100원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라는 게 응익과세 제도입니다.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소득세는 응능과세제도더라. 이런 문제로 나와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다. 우리가 부가세 앞에서 배울 때 담세자와 납세자와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같지 않은 게 뭐였어요? 간접세였죠. 근데 소득세는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세라고 하는 거고. 다음 열거주의 과세 방법이래요. 여러분들 세법 책을 보면요. 조금 전에 우리 열거된 거 잠깐 봤죠. 이런 것들은 뭐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은 뭐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세법에 다 일일이 다 열거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할 수가 있다. 열거돼 있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과세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금을 안 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하면 돼요. 그러면 세금을 부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업이 있을까요? 지금은 거의 없겠죠. 몇십 년, 몇백 년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세법이라 안 써 있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옆에 보세요. 이자 배당 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행에서는 은행 상품을, 금융 상품을 계속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새로운 걸. 그러면 처음에 상품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국회에서 입법을 해가지고 세법 체계에 열거를 해놨단 말이에요. 열거를 해놨는데 다음 연도가 돼서 여기 열거돼 있지 않은 새로운 상품을 또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나라에서 과세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또 입법을 해가지고 또 이제 법을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시간 동안은 계속 세금을 안 내고 또 상품을 팔 수 있는 거잖아.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야, 안 되겠다. 이거는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그냥 비슷한 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다 이자라고 볼 거고
배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다 배당으로 볼 거야. 라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소득이란 개인이 일정 기간에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소득세법상 소득이란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을 의미한다. 즉,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에 의해 과세 대상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은 비록 담세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묶어서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라도 유산소득을 포함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자, 이것도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소득세는 개인 단위 과세 제도 및 인적 공제를 두고 있다. 자, 여러분들 내가 결혼을 했어. 내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고 나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우리는 부부니까 하나로 묶어서 할게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 나는 나대로 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된다. 그게 개인 단위 과세 제도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적 공제는 개인마다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거예요. 우리 부양가족이 많아. 그러면 나는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어. 그러면 장애인한테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양 가족에 따라서 세 부담 능력도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서 인적 공제라는 걸 두고 있어요. 인적 공제. 자, 이 부분이 시험의 실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인적 공제. 나중에 뒤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소득세 과세 방법이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대요. 종합과세, 분리과세 또는 분류과세.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득세에 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소득 원천설이라는 말을 써요. 소득세에 대해선. 얘는 순자산 증가설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 그래서 얘는 순자산이 늘어졌잖아요. 아까 800원에서 900원으로 순자산이 늘었죠. 이 늘어난 순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거고 소득 원천설은 뭐냐면 개인은 소득이 원천이 뭐예요? 나오는 곳이죠. 어떤 게? 그죠? 그러면 개인이 소득을 벌 수 있는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다. 뭐뭐로 정해져 있다. 자, 이자를 통장에 돈을 넣어서 이자를 벌 수 있을 거고 다른 데에다가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직장 다니면서 월급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젊을 때 열심히 넣어가지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연금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기타 소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이 돈을 벌 수 있는 데는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게 소득 원천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자를 받기도 하고 배당을 받기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어쩌다가 소득이 발생되는 기타 소득도 있더라. 그러면 이 소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묶어서 한 번에 소득세를 내라. 이게 종합과세라는 겁니다. 다 묶어서 하라는 거예요. 다 묶어서. 그래서 종합과세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개인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요때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이자나 배다나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에 대해서 5월 달에 합쳐서 신고를 해라라는 게 종합과세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로또를 샀어. 로또를 샀는데 1등이 당첨이 된 거예요. 내가 400억을 맞은 거야. 근데 나 맞은 날짜가 예를 들어서 5월 10일 날 로또를 맞은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400억 맞았으니까 로또 맞고 나라에서 야, 너 로또 맞았으니까 세금 내 이럴 거 아니에요. 세금 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나 1월부터 12월 거까지를 내가 5월 달에 신고 납부할게. 지금 왜 굳이 세금을 떼어가려고 그래? 내가 이때 가서 신고하면 되잖아. 그리고 이 사람이 해외로 도망을 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못 걷게 되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세금의 탈루를 방지하고 뭐 납부의 편의를 도모한다라는 말을 하긴 해요. 근데 나라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빨리 걷어들이려고. 그래서 이런 사람, 로또 맞은 사람한테는요, 세금을 떼고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떼놓는 걸 뭐라고 얘기를 했죠? 원천징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원천징수하고 납세 의무를 종결시켜요. 여러분들 지금 로또 맞으면 세금 얼마 떼요? 33% 뗀다고 보죠? 물론 3억 초과분에 대해서 30%예요. 3억 이하인 경우, 미만인 경우에는 2억이거든요. 근데 로또가 대부분 맞으면 10억이 넘어가니까 그냥 33%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로또를 맞으면 33% 원천징수 한 다음에 5월 달에 이때 신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원천징수하고 납세 의무가 끝나는 경우를 뭐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과세하는 방식을 분리과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 한번 보세요.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일용근로소득, 복권당첨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걸 분리과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분류과세라는 게 있어요. 자, 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있으면 매번 이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1년 동안 꾸준히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발생되는 소득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퇴직소득이라고 해요. 퇴직금 또는 내가 건물이나 땅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팔았어요. 그런 걸 양도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매년 발생되는 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매년 발생할 수 있겠죠? 내가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으면 매년 발생될 거고,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사업소득이 계속 나올 거고, 매년. 근데 얘네들은 어쩌다 한번 발생되는 소득이라는 거예요. 근데 퇴직금으로 내가 10년을 근무를 했어요. 10년을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을 1억을 받은 거야. 그러면 이 1억은 1년에 해당하는 소득이 아니라 10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랑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세금을 매기게 되면 너무 억울할 거라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는 건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퇴직을 한 거야.
내가 평소 때 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이 2,40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소득을 일반적으로 6%를 납부를 한단 말이에요. 세금을. 일반적으로. 자세한 건 뒤에 배우겠지만. 그런데 얘가 갑자기 1억을 여기다가 플러스 시키게 되면 1억이 넘어가죠. 그럼 세율이 껑충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억울하죠. 얘는 이거는 10년 동안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모아놓은 건데, 그죠? 그래서 이런 퇴직소득, 또 내가 건물을 20년 전에 1억 주고 사서 갖고 있었어. 근데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얘가 20억이 됐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여기에다가 20억을 넣어버리게 되면 소득세율이 42%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같은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을 따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분류과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종합소득과 구별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분류과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분류과세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과세를 적용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소득세는 단계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이 많은 개인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하여 소득의 재분배를 하고 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 많이 내라는 거죠. 옆에다 써놓으세요. 요거는 기억을 하세요. 현재 6%에서 42%. 6%에서 42%의 7단계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476페이지의 위쪽에 보면 기본 세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200만 원 이하는 6%로 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고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하고 있고 그렇게 7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에 한 단계가 지금 더 생길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이렇게 누진과세 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다시 417페이지 가셔서 자, 소득세의 특징 중에 원천징수. 자, 원천징수 뭔지는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자, 내용 볼까요?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가 아닌 자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세원의 탈루를 최소화하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은 원천징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거 아까 얘기한 거. 이 사람은 사업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로또 받아놓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세원을 탈루를 최소화하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5월달까지 기다렸다. 이민도 못 가고 5월달까지 기다렸다가 신고 납부하고 이민 가자니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는 그냥 원천 징수를 하고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원천 징수라고 해요. 자, 이것들이 우리나라 소득세의 특징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 납세 의무자가 나오는데 납세 의무자는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뉘게 되고 거주자는 우리나라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 다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라는 게 거주자고요. 그 이외에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고 얘기를 하고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 뜻입니다.
자, 되셨으면 넘어가셔서 과세 기간 이렇게 얘기했죠. 자, 원칙적으로 1월 1일에서 12월 31일입니다. 예외가 두 가지가 딱 있어요. 과세 기간은 무조건 1월 1일에서 12월 30일인데 예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다가 외국으로 이민 가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엔 이민하는 출국일 전일까지 과세 기간으로 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망한 날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보는 겁니다. 자, 요 두 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거기 과세 기간에 거기 표에 보면 원칙은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언제까지 신고하래요? 확정 신고 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이때 신고하라고 했죠. 확정 신고 기한. 사망 시에는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사망한 날까지. 출국 시에는 출국한 날까지. 자, 밑에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신규 사업자 또는 폐업자는 일반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일과세 기간으로 하고 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소득세 구조에서는 사업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소득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든, 폐업했든, 얘를 구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얘네들이 통째로 어떻게 되는 거니까? 과세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 보세요. 이는 신규 사업 전 또는 폐업 이후에도 과세 대상이 되는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업이나 폐업이나 이런 거가 과세 기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되셨나요? 다음 납세지는 거주자의 주소지로 합니다. 주소지. 자, 다만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하는 거고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거주자는 납세지를 주소지로 한다. 그럼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된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한다. 이 뜻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조심하실 게 제가 예전에 부가세 할 때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납세지를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내가 거주하는 주소는 강북구 수유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사업체가 대기동에 하나가 있고 지금 미아동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가세법으로 봤을 때는 대기동은 동대문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각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에 동대문 세무서에 가서 신고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자, 미아동은 도봉 세무서에 가가지고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 신고 납부해야 되잖아요, 부가세. 근데 소득세는 어디에? 거주지에서 신고 납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어도 소득세는 어디? 거주지에 관할 세무서에 가는 거예요. 되셨나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저기 421페이지에 문제 5번 한번 봐보세요. 421페이지 문제 5번에 보면 자, 보기를 보고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이래놨어요. 거주자인 갑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의류샵을 운영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갑의 주소지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다. 갑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및 주사업장 총괄납부 대상자가 아니며 역삼동과 서초동은 각각 역삼세무서와 서초세무서 관할이다. 자, 1번. 갑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관할세무서는 의류샵은 역삼동에 있으니까 역삼세무서고 음식점은 서초세무서죠. 맞죠? 다음 2번. 갑의 소득세 신고에 대한 관할세무서는 의류샵에 대해서는 역삼세무서이고 음식점에 대해서는 서초세무서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집이 어디였어요? 서초동이죠? 서초세무서에다가 다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득세는. 그래서 따로따로 하라는 게 아니라 자, 요걸 합산을 해서 사업소득에 대해서 합산을 해서 거주지에 관할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리고 다음 3번 갑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의류샵에서 발생한 내역과 음식점에서 발생한 내역을 별도의 신고서에 작성하여 각각 신고해야 되죠. 부가세는 사업장마다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으니까. 4번 갑이 소득세 신고 시에는 의류샵에서 발생한 내역과 음식점에서 발생한 내역을 합산하여 하나의 신고서에 작성하여 신고해야 된다. 4번이 맞는 얘기죠. 소득세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리고 소득세에 대한 얘기만 보면 2번이 틀리고 4번이 맞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납세지에 대해서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자, 이제 과세 대상 소득이 나와요. 그러면 개인이 세금을 내야 되는 소득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이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아까 얘기한 거랑 같은 얘기예요. 개인이 돈을 벌 수 있는 데는 정해져 있다. 그래서 크게 모랑모랑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증여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이런 건 별개의 문제예요. 소득세법에서 다루고 있는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만 가지고 소득을 과세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소득세의 계산 구조를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크게는 8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자 수입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자, 내가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 놓거나 또는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이러면 이자를 받게 되죠. 자, 이자를 받아서 소득을 낼 수 있겠다. 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배당을 받을 수도 있겠다. 배당 수입 금액. 내가 다른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걔네가 이익이 났다고 나한테 배당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개인 사업을 해서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음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를 근로수입 금액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내가 국민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 같은 것들을 계속 넣어놨다가 나중에 나이가 돼서 나이가 차서 나중에 연금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애들을 기타 소득이라고 하고 기타 수입 금액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개인이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6가지로 분류를 해놓고 얘를 자 시험에 나올 때는요. 그냥 이자,
소득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수입 금액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그냥 이자 소득 또는 배당 소득, 그다음에 얘는 그냥 사업 소득, 그다음에 근로 소득, 그다음에 연금 소득, 기타 소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같은 뜻으로 쓰여요. 자, 그러면 이 수입들이 뭐 다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다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소득세를 얼마 내야 되는지 계산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자를 받으려면 은행에다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저금을 해놔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자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죠? 자, 예를 들면 이 얘기를 먼저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면 사업을 운영을 하려면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건비도 줘야 되고 상품도 사와야 되고 그죠? 그래서 사업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라는 걸 빼주면 사업 소득 금액이라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총 벌어들인 거에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쓴 돈들, 필요 경비를 빼고 나면 순수하게 남은 돈이 있겠다. 그러면 이런 거 필요 경비처럼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회사 다니면서 월급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경비들을 썼나 라는 걸 일일이 증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일정 비율만큼 뭘 빼주냐면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빼줘요.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겠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떠한 돈들을 써야 되겠지만 얘네는 특별히 돈을 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필요 경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 벌어들인 소득이 그냥 바로 이자 소득 금액으로 가고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내렸을까요? 그리고 얘도 배당 소득 금액을 그대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네 둘은 뭐가 없다고요? 필요 경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연금도 연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돈을 썼는지 좀 구분이 어려우니까 얘도 그냥 연금 소득 공제라는 걸로 일정 비율을 그냥 빼줘요. 그러면 연금 소득 금액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필요 경비를 빼주고 뭐가 된다?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뭘 빼야 되냐면 분리과세를 다시 빼줘야 돼요. 자, 분리과세는 아까 얘기했죠. 일정 금액, 자, 이자 소득,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가 되면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그냥 원천징수하고 납세 의무를 종결시켜버려요. 얼마 안 되니까.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런 분리과세를 벌은 거에서 분리과세를 제외해주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분리과세를 제외해주고.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도 분리과세가 한 가지가 있어요. 분리과세 되는 게. 자, 428페이지 잠깐 보시면 428페이지 아래쯤에 사업소득의 과세 방법 그래놓고 사업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하나가 있어요. 주택 임대 소득의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선택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하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분리과세 제외되는 게 한 건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 근로소득 중에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외를 해줍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자, 그 다음에 연금소득도요. 분리과세 되는 게 있는데 분리과세 제외. 자, 그 다음에 기타 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되는 걸 제외시키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책에는 지금 안 써 있죠? 쓰세요. 쓰세요. 이거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분리과세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이렇게 써놓으세요. 얘네 둘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불러요. 자, 암기하셔야 돼서 제가 써드리는 거예요. 아까 요거는 잠깐 봤죠? 주택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일용근로소득. 얘도 이렇게 쓸까요?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도 분리과세 제외라고 쓰고 일용근로소득이다 이렇게 쓰시는 게 좋겠네요. 얘도 1200만 원 이하 사적연금이라고 쓰세요. 다음 기타 소득은 여기에다가 복권 당첨 소득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얘네들이 전부 다 분리과세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잘 나오니까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다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기타 소득은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소득이 다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나는 회사 다니면서 근로소득밖에 없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이제 다 뭐 해야 돼요? 합산을 해야 됩니다. 얘네들을 다 합산한 금액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종합소득 금액이 나오면 여기에서 이제 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종합소득 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 종합소득 공제는 첫 번째 인적공제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적공제. 자, 인적공제는 내가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한 명당 150만 원씩 공제를 해줘요. 그리고 내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 그러면 추가로 또 200만 원을 공제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내가 물적 공제라고 해서 뭐 연금보험료 낸 거, 이런 것들, 신용카드 쓴 거,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또 다 공제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옆에 보시면 연금보험료 낸 거, 국민연금 낸 거 이런 거 있죠? 그거 다 공제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외의 소득공제들도 다 공제를 해준다. 자, 그러면 이런 공제들을 해주고 나서
요 공제를 해주고 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잖아요. 과세 표준. 여기에다가 아까 말한 세율을 곱하는 겁니다. 아까 1200만 원 이하 6%뭐 이런 거 있었죠? 자,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에 또 뭐가 나와요? 이제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했으니까 세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산출세액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또 빼주는 게 있어요. 세액공제라고 해서 또 빼주는 세액공제나 감면을 해주는 부분이 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자녀가 2명이냐 3명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빼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비로 쓴 거, 뭐 보험료 보험료 낸 거, 뭐 여러 가지 세액공제가 있어요. 자, 이런 걸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결정세액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가산세 낼 거 내고 기납부세액 뭐 빼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납부해야 될 세액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득이 이 중에 사업소득 금액 하나만 있다. 그래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근로소득밖에 없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연말정산이라는 걸 회사에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근로소득도 있고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융소득도 있더라. 그러면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 또 해야 돼. 자,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어떤 소득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다 열거를 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소득세를 계산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거에 대한 연습 문제가 420페이지에 나오네요. 자, 그럼 같이 풀어볼까요? 420페이지 1번. 다음 중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없다고요. 원칙적으로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예외의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뭐요? 사망이나 출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이더라. 다음 2번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예요? 아니죠. 거주지예요. 거주지. 그러니까 주소지라고 하죠.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는 겁니다. 3번 소득세법은 종합과세제도이므로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모든 소득을 합산하지는 않아요. 여기에 있는 소득들만 합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분리과세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분리과세 되는 것들은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 거죠. 이미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내버렸으니까 종합소득에다가 다시 합산해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음 4번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나 폐업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1번에는 4번이 옳은 거란 얘기입니다. 다음 2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국세는 맞죠. 그 다음에 소득세든 부가세든 신고 납세 제도고요. 그 다음에 종가세,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종가세예요. 양에 대해서 내는 게 뭐예요? 종량세라는 게 있죠. 그죠?
근데 소득세나 부가세는 전부 다 종가세에 해당하고 4번 누진세 제도는 소득세에서만 누진세 제도고요. 부가세는 단일세율이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3번. 다음은 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병행하고 있다. 자, 어떠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냥 분리과세 해서 원천징수하고 납세를 종결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종합과세 여기에다 같이 묶어서 세금을 5월 달에 한 번에 계산해라 라는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2번 종합과세는 누진과세 제도를 취하고 있다. 맞죠? 3번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소득은 법인으로 보지 않는 한 소득세법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단체는 개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4번 소득세는 응익과세제도예요. 아까 그래서 비교해서 설명드린 거죠. 소득세는 응능과세제도고 법인세가 응익과세제도에 속합니다. 다음 4번 보시면 다음 중 소득금액 계산 시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는 소득은 자, 여기 보세요.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애는 사업소득하고 기타 소득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필요경비. 그러면 여기는 열거를 안 해서 그런데 양도소득도 뭘로 해줘요? 필요경비를 인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건물을 1억 주고 사서 20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팔려고 보니까 20억이야. 만약에 그러면 필요경비로 처음에 샀었던 금액이 있죠. 1억. 그 금액만큼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줘요. 자, 그래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는 소득은 연금소득입니다. 연금소득이나 근로소득이나, 그죠?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없는 거고. 그래서 4번엔 3번이 됩니다. 다음 5번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6번. 다음 중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에는 부양가족 수, 배우자 유무 등 개인적인 인적사항이 고려되므로 조세의 분류 중에 인세에 해당하는 거죠. 인적사항을 고려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2번 퇴직 양도소득과 같은 분류과세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은 예외 없이 개인별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된다. 분리과세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종합과세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려요. 다음 3번 종합소득세 산출세 계산 시에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6%에서 42%의 7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아까 써드린 내용이죠. 4번 이자 배당 소득 등 일부 소득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적용한다. 맞죠? 다 열거주의인데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틀린 건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7번 다음 중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소득세는 6가지의 종합소득이에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6가지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맞죠? 자, 2번 6가지의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고 일부는 분리과세되는 경우도 있다. 맞죠?
다음 3번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맞죠? 4번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리과세가 아니라 분류과세예요. 얘네가 분리과세가 되는 거고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따로 분류해서 과세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1년치 소득이지만 얘는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이라서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되니까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과세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번에는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8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일반적인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맞죠? 2번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맞죠? 3번 신규 사업자의 사업소득의 과세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사업소득의 경우에 개업이나 폐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번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됐죠? 그래서 8번에는 3번이 틀렸습니다.